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내용인데 네네. 한국인이 타고난 전투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침략만 많이 받고 방어를 해왔던 거지. 네. 근데 전투 민족, 정복 민족은 아니죠. 정복은 아니고. 수성의 민족이니까. 예. 하지만 정복자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예. 전투 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생존해 있는 주요 민족 중에서 사실상 전투 민족이 아닌 민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존에 있는 종족은 네, 나머지는 다 사멸했어요.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던 대부분의 민족, 아마도 제 생각에는 90% 이상의 민족 단위는 소멸했어요. 그렇겠네요. 예. 전투성이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조차 없었다. 지금 유럽인들은 다 아리아인들이에요. 예. 인도 유럽어족,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유럽인들은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심지어 인도 북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힌디어, 페르시아어, 이란어죠. 다 인도 유럽어예요. 다 뿌리가 같은, 네. 다 아리안족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럼 유럽 선주민들의 유전자는 이게 제가 본 통계가 거의 0의 수렴이에요. 소수점만 남아있어요. 다 제노사이드 당한 거. 원래 있던 주민들. 네. 다 제노사이드 당한. 일본의 역사도 도레인들, 야마토인들이 원래 있었던 조모닌의 후예인 에미시 혹은 에조인들이라고 부르는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을 인종 청소하면서 형성된 역사가 일본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선주민인 한인과 만진한 변화 사만할 때, 그 다음에 이주민인 예맥인이 중간에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융합해서 그냥 서로 양보하고 결과적으로 타협한 결과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혼혈을 이뤘잖아요. 네. 우리가 혼혈을 이룬 후부터는 외적의 침공을 강력하게 배타적으로 저지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지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탄생에 썼던 표현이 우리는 잡종인데 우리는 순결한 잡종이다. 순결한 잡종. 네. 어떤 의미요? 순결한 잡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00학번이시고 네네. 저는 97학번이니까 네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한국은 세계 유일무이한 단일 민족이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얘기를 들었죠. 들으면서 자랐어요. 많이 들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한인과 예맥인들의 혼혈로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단일 민족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혼혈을 마친 후에는 정말로 단일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은 없어요. 단일 민족은 허구지만 만약에 그 허구를 정말 허구가 아닌 것처럼 단일 민족이라고 우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우길 여지가 가장 많은 민족이기도 해요. 우길 여지는 가장 많아요. 예. 하지만 우기는 거 우기는 거예요. 네. 단일 민족이란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단일 민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민족의 숫자가 한 800명쯤 되면 그게 하나의 부족이면 네. 예, 하나의 거대 부족 국가 내 섬에서 고립된 채 한 5,000년 살았다. 그럼 단일 민족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정도 그러니까 단일 민족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투 민족인데 네. 그것도 좀 타고난 전투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에 의해서 타고나게 된 거죠. 선조들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당군이 부동산 사기를 이제 당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군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일단 집이 엉망이야. 예, 집에 물 새고 막 집안이 침하하고 기둥 썩고 그런데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돼지 축사가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인 거예요. 중국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중국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네. 위급한 거죠. 너무나 압박인 거죠. 너무나 위험한 거죠. 우리가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과론적인 거고 매우 기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투력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전투력은 당연히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전투력은 높일수록 좋죠. 살아남으려고. 예, 그런데 어떠한 방식의 전투를 선호하게 됐느냐를 봐야죠. 우리는 중국의 인구 대 인구로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할 때 야전을 선호할 수가 없어요. 야전, 회전. 예, 넓은 데서 만나서 백병전 하는 거. 예, 그거를 선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완전히 붙는 거. 그럼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28배예요. 야전에서 들판에서 싸우잖아요.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가정해도 우리 편이 저쪽이 3명, 5명 죽을 때 우리 편은 1명 죽어요. 교환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28배인데 과거에도 인구 비례는 이런 식이었어요. 자, 고구려가 중국과 7번의 대전쟁을 치러서
6번 이기고 한 번 졌는데 마지막에 한 번 지고 바로 멸망했어요. 우리는 체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구수가 다르고 회복력이 달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를 받으면 우리는 휘청거리는 반면 중국도 휘청하죠. 하지만 금방 일어서요. 생산력이 너무나 막대하고 그 막대한 생산력이 정말 많은 인구를 부양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덜 주고 상대는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된다. 교환비를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가져와야만 한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본능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게 사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산성이죠. 우리는 수성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성을 통해서 적의 체력을, 적의 머릿수를 깎을 만큼 깎아놓은 상태로 교전하는 걸 좋아해요. 산에다가 성벽을 쌓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 도저히 저기를 놔두고 등이 쎄하도록 놔두고 적군 입장에서 지나칠 수 없는 곳에 항상 산성을 알박기 해두는 것이죠.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네,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야를 합니다. 평지를 비워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때만큼은 산성에 올라가서 결집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외국의 성과 달라요. 전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투 방식을 처음부터 기획 설계하기 때문에 성의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아, 성의 디자인이 다르다. 성의 목적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이제 유럽의 성은 물론 이제 거기도 성벽이 되게 높게 있습니다만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 산성은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유럽의 성을 보면 일단 유럽의 성은 뾰족하잖아요. 예. 좁고 길어요.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잘 만들어진 방어 시설인 건 맞아요. 방어력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 좁고 긴 이 디자인은 영주의 가족, 영주의 가신들, 그들을 지키는 소수의 기사들만 지킬 수 있죠. 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애초에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도 영주와 그 가족들, 소수의 귀족층을 보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주 자신이 다스리는 농노들의 반란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과 성 밖의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봤어요. 옛날에 유럽인들은. 네.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성은요. 화장실이 예. 그냥 응가가 예. 밖으로 그냥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 밖의 세계, 자기가 다스리는 농노들이 사는 세계를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중세. 밖엔 지어내줘 상관없고. 돼지우리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흑돼지 보면 이게. 예, 그 우리의 그쵸. 화장실이 연결돼. 이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성도 여러분 오사카성, 나고야성 지금 구글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유로의 성과 관념이 같아요. 높죠. 좁고 높아요. 예. 유럽의 성이 왜 똑같이 봉건제 했으니까. 유럽 봉건제와 일본 봉건제가 실제로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중국의 성은 읍성, 성읍이라고 해서 하나의 도시를 지키는 구획이 성인 거예요. 그게 성벽인 거예요. 그 안에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넓은 의미로. 예, 그래서 도시의 행정력과 상업적인 기능, 도시 기능을 지키기 위한 게 중국의 성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살고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의 상성이에요. 예. 외적이 쳐들어오면 예. 기본적으로 청야를 하고요. 남녀노소가 다 산성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만큼 결집을 해요. 우리나라는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합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 예, 일단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인구를 조금 잃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부족해지면 쌀농사 품앗이를 못해요. 노동 결집죠. 그러니까 노동 집약을 못하게 돼요. 남자 장정들이 원래 한 이 마을에 100명 있었는데 80명을 줄었다. 그러면은 노동 집약이 안 돼요. 그래서 공동 노동이 안 되면 다 같이 굶게 되거나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지긋지긋한 사이인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다 같이 운명 공동체가 돼서 결집하기 위해서 산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성을 만든 목적, 개념, 디자인, 전투 방식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제 성주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성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산성은. 그러네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산성은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살지 유사시. 못하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산성의 단점도 있습니다. 방어력은 극강해요. 우리나라 산성. 방어력은 정말 높아요. 그런데 성이 넘어가면 몰살당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퇴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사를 함께한다. 그러니까 생사를 함께한다. 한 곳에 모여서 생사를 함께해서 하면서 죽을 때까지 모두가 함께 멸망하거나 살 때까지 생사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다 같이 싸운다. 유사시에만 평소에는 시기질투한 사이나 유사시에만 그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국적인 관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한국적인 관념이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우리나라면 구조물이요? 배후산성. 배후. 예. 아, 뒤에다가 산을 놓고 있는 산성. 예. 우리나라는
수도 뒤에 산성이 있어요. 수도까지 적에게 넘어가는 국가 멸망의 그 위험한 그때가 왔을 때 그때 국가 수뇌부, 임금,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배후에 있는 산성에 올라가서 최후의 항전을 해서 다 살든지 다 죽든지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배후 산성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국내성의 배후 산성에는 환도 산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수도를 여러 번 옮기거든요. 안학궁의 배후 산성으로는 대성 산성이 있었습니다. 백제의 사비성, 백제 수도, 그 뒤에는 부소 산성이 있었고요. 신라 경주, 옛날에 왕경이라고 부르던 그거에 파트너가 되는 배후 산성으로는 남산 신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퇴각했을 때 그 다음 방어선 그런 개념은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 방어선 맞죠? 예. 맞는데 방어선 이것도 안 되면 도망가가 아니라 예. 그 다음 방어선이자 이 산성에서 운명을 다하자라는 거죠. 마지노선처럼. 네, 마지노선인 거죠. 죽으면 다 죽는. 수도의 파트너로 배후 산성을 두는 그 문화는 외국에 없어요. 한국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한 민족인데도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 줄 모르고 사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족의 생존법을 알아야지 그 민족의 동전의 안면을 알 수 있는데 그 민족이 어떻게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았는가 멸망을 피했는가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싸움법 전쟁법까지 알아야 동전의 양면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는 동전의 양면이 완성돼서 우리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존법과 싸움법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체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왕, 킹 잡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그런 성에서도 성주나 군주를 잡으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거기서 항복을 받아내고 네. 백기 올라오고 네. 나머지 그 주민들은 다 살아남고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는 우리나라는 그런 성의 개념도 아예 완전 다른 거네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성주 하나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잡아야만 항복을 얻어낼 수 있는 네. 약간 그 항복의 개념도 다른 거네요. 개념이 달라요. 그 행주대첩에서 행주치마 전설 뭔지 아시죠? 네. 안악내들이 치마폭에 돌멩이를 돌멩이. 군사들한테 날라줬다. 예. 그래서 군사들이 그 돌멩이로 던져서 일본군의 어떤 뚝배기를 깨면서 성을 지켰다.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행주 산성이란 건 성벽이 없었어요. 토성, 목책성이었어요. 야트막한. 그 목책을 둘러서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군이 그 돌멩이를 굴렸다라고 하는 일본군 측의 기록은 있지만 이렇게 산비탈을 떼굴떼굴 내려가서 일본군을 깔아뭉개서 죽일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는 여인들이 치마폭으로 나를 수 없죠. 구하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거기 여인들이 실제 있지도 않았고요. 군사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행주치마 전설은 조선시대에 유통됐어요. 생겨나고. 그 말은 뭐냐면 그 행주치마 전설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가 성에 결집해서 구분 없이 다 돕고 싸우는 걸 당연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행주치마 전설이 생길 수 있죠. 그 전설의 진실성 여부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이라는 거죠. 싸움을 대하는, 전쟁을 대하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의병이 결집할 수도 있는 거죠. 다 같이 모여야 하니까. 그러면 이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행주치마 전설은? 사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유, 저 힘든 전투를 어떻게 이겼대? 어떻게 이겼을까 하다가 구전이 내려오면서 행주치마 전설이 생긴 거죠. 그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방위 산업이 네. 되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든 미사일 어떤 그런 뭐 방어 체제 이런 것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 약간 이제 우리나라 발사 무기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집착을 했던 면이 있다고도 보시더라고요. 집착을 당연히 했죠. 교환비가 중요하니까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네. 쪽수가 적은데 적이 나에게 다가와서 백병전을 치르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적을 죽여놓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원거리 발사무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적은 강대합니다. 적은 강대해요. 그 중국이든 북방 유목민족이든 네. 일본이든 적은 덩치가 커요. 일본은 임진왜란 시점에 국력이 거의 조선의 2배였습니다. 거기는 평야가 우리나라보다 넓고 평야가 넓고 그 평야의 질도 좋기 때문에 원래 일본은 국력의 차원에서 인구의 차원에서 쌀 생산력의 차원에서 조선을 추월할 운명이었어요. 그때 쌀 생산력, 인구 네. 조선의 2배 가까이였습니다. 침공할 만하니까 침공했던 거예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북방 유목민들. 우리나라는 마을에 소 2마리, 말 1마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동네는 한 사람에 네. 사람 하나에 말 20마리, 소 30마리 이렇게 딸려 있어요. 인구와 가축의 구성이. 옛날에 기병 한 명의 전투력이 보병의 10배에서 20배 사이예요. 네. 소가 끄는 힘이 사람의 30배, 약 크는 최대 60배까지 가요. 그래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그게 그대로 전투력,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중국과도 이웃이지만 강대한 적들, 많은 적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사력과 역량과 힘을 생산력을 우리에게 투사할 수 있는 적에 맞서서 당연히 맨몸으로 싸우면 안 되죠. 최대한 많이 원거리에서 쏘아 맞힌 후에 부딪혀도 부딪혀야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또 나중에 포가 되었고. 그럼요. 연결되는 거죠. 여말 선초에 고려말 조선초에 우리나라만큼 화포에 집착한 나라가 없어요. 그게 또 되게 빨랐죠?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굉장히 빨랐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나라가 상태가 아주 그냥 안 좋아져서 뭐 오만 대서 다 두들겨 맞지만 임진왜란 시점에 어쨌든 화포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였죠. 임진왜란 시점에. 그때 이순신 장군님이 애용하셨던 천자총통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화포는 없었죠. 당시에는. 그게 또 지금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 체제까지도 이어졌고 우리가 또 그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에 서양 열강들에게 대포 같은 걸로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화력의 민족이고 원거리 발사 무기 민족이고 쏘아서 맞추는 것에 집착하는 민족인데도 화력의 열쇠를 너무나 크게 느낀 다음에 해방이 돼서 한국 전쟁을 치렀더니 가장 가장 그 화력에서 밀리는 게 우리 국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맺힐 대로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별명이 포방부잖아요. 포방부. 예. 화포에 하도 그 화력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포방부인데 실제 뭐 최근에 또 현무5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게 또 우리가 그렇게 원거리 전투부터 잘 해야만 했던 그런 필요. 우리는 적게 죽으면서 상대를 최대한 많이 죽이면서 싸워야만 했었던 필요인 거죠. 교환비를 극단적으로 좋게 가면 좋은 게 아니라 교환비를 극단적으로 좋게 가져가야 그때부터 싸움이 성립되는 수준인 거죠. 그게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와 중국이 싸웠던 전투 기록들을 보면 교환비가 1대 100 이런 전투 되게 많아요. 우리 한 명 죽을 때 쟤네 100명 죽여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사무기 덕분에 그러니까 산성, 우리나라 성의 전통적인 성의 구조, 그 다음에 기만책, 그 다음에 화살을 이용한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걸 이용해서 하는 거지 화살만 의존해서 싸우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호화가 이끄는 수군 45,000명이 이제 평양성 고구려의 수도 안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고건무가 이끄는 소수의 고구려군이 그들을 거의 전멸시켰거든요. 그때 고구려 병사 수가 500명이에요. 요거는 중국 측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해준 겁니다. 교차 검증이 되는 정확한 숫자예요. 500대 45,000. 근데 이런 전투 기록이 많다고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도 28배인데 옛날에도 30배, 40배 혹은 20배였을 거잖아요. 그렇게 싸워서 죽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체력이 빠져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고구려.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 목숨의 경제성 개념은 그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살려고 하면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재밌습니다. 와, 멋있다. 와, 우리가 1대 100에 싸우면 이겼어. 이 국뽕할 게 아니라 그만큼 처절한 거예요.